지난 시간에 본토를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앞부분인 본토를 떠나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떠났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도를 아직도 이제 흑백으로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세로로 된 지도는 입체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세계 지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제 컬러로 해서 뒤에 좀 게시판에 꽂아놓고 필요하신 분들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컬러판 이 부분 오늘 조금 더 사용할 거고요. 세로로 된 부분 이렇게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본인이 있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하란 지역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여정을 쭉 이어가다가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이제 지속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계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역을 전통적으로 갈대아 땅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또 새 바벨로니아가 세워지는 그런 땅이, 이 동네가 바로 갈대아 땅입니다. 여기에 지형적으로는 우르가 여기 밑에 조그만하게 여기 있습니다.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창세기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지역까지 같이 갑니다. 하란은 여기 있죠. 여기가 하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표시를 H로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하란. 이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요.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여정이 몇 가지 여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대아 지역에서부터 이집트 땅까지, 갈대아 지역에서 이집트 땅까지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은 약 800km, 직선거리는 8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거를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면 1600km 많이 둘러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여기를 여행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여행을 할 때 이용하던 길이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 동쪽 지역, 지금 바벨 지역에 있는 이 동쪽 지역이 실크로드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쪽 지역에 있는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물건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갈 때는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거쳐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북쪽에서 지나와서 나중에 좀 자세히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껴 지나가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요르단 지역에 있는 도로고 지금 또 여기는 활용하고 있는 도로랍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라는 도로가 왕의 대로라는 이름으로 대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쭉 다니는,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 족장들이 다녔던 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도로라 해서 족장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안 쪽을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쪽으로. 그래서 해안을 해서 지나가는 이집트까지 가는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해안 도로는 평평하기 때문에 이 세 도로 중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그 상인들이 낙타라든지 약대에 그 짐을 가득 싣고 상인들이 이집트와 바벨, 갈대아 지역을 오고 가면서 무역할 때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바로 이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던 도로가 족장도로고요. 그리고 왕의 대로라는 말은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바벨로니아 지역 쪽에 전쟁을 나갈 때 주로 활용하던 도로. 그래서 파라오의 왕이 이용하던 도로. 왕만 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왕이 전통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용했던 도로가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로는 이 중간에 있는 족장도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갈릴리와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사해 사이를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코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북쪽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진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갈릴리 바다 약간 밑에서 이렇게 지나와서 합류하는 요 길이 있고요. 그 다음 갈릴리 요단강 중간 정도에 요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인데요. 야복강을 따라서 건너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아마 아브라함은 북쪽 베산,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을 건너오는 국경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위쪽 북쪽에 있는 베산 지역과 이 남쪽에 여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북쪽 베산 지역은 아주 고대로부터 많이 다니던 길목이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복강이 있는 이 길. 혹시 야복강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성경에? 야곱이죠. 예.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용했던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첫 번째 도로와 두 번째 도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확히 무슨 도로를 이용했느냐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면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지명이 세겜인데요. 세겜이라는 곳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까지의 한 중간쯤과 이쯤이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을 찾을 때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오는 요단강 한 중간쯤에 점을 찍어 놓고 여기서부터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중간 정도면 이쯤이 세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겜은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쯤 됩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단 지역까지 치면은 중간보다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은 이 브엘세바 지역 남쪽으로는 사람이 거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겜이 중간 정도 되고, 아시는 것처럼 어느 땅에 중간 정도에 산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거기는 세력 있는 족속들이 이렇게 머무는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중심부에 깊숙이 들어와서 세겜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그가 도착한 곳을 세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거기가 이 세겜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풍요로운 강인데 여기서부터 떠나서 요단강 북쪽에 있는 요단강이 이 정도의 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대충 가늠해 보면
뭐 헤엄칠 필요도 없이 여기 보시면 좀 선명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건너가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쉽게 건너서 지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벳산 길보아 북서쪽 지역인데요. 제가 그냥 현대의 지명, 그러니까 사진, 항공 사진을 좀 확보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벳산을 통과하는 지역의, 지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벳산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는 것을 도착합니다. 세겜은, 보시면 세겜이, 이렇게 마을이, 지금 지도가 조금 흐린데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이 이렇게 조그마한 게 있어요. 세겜 옆에 있는 산들이 에발산과 그리심 산입니다. 그죠? 이게 세겜을 가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 산의 위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조그마한 동네가 보이는데요. 이 세겜이란 뜻은 어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어깨처럼 불룩 올라와 있다 해서 이 언덕이, 조그마한 언덕이 이 마을 아래에서 보면 언덕들이 마치 어깨처럼 이렇게 뻥긋 솟아있다 해서 이 지역이 세겜인데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래서 한쪽 에발산의 일부 지파와 한쪽 그리심산의 일부 지파를 올려놓고는 순종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세겜산에서 언약을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여정입니다.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입니다.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베델과 아이가 지금 저도 이거 봐도 이렇게 그렇게 베델스럽지도 않고 아이스럽지도 않은데요.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지도, 이제 오늘 설명드릴 주된 지도는 이 세로로 된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나온 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갈릴리 바다, 호수, 갈릴리 바다의 요 아래쪽에 보시면 국경 출입소, 여기에 벳산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혹시 눈 좋으신 분들은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못 찾으시더라도 대충 어딘가에 점을 딱 찍어 두시면 됩니다. 벳산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로 지도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 세겜 지역을 보면 세겜이 여기 있죠. 세겜이 여기 있고 이 세겜이 있고 세겜의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아마 이쪽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이 에발산이고 남쪽이 그리심산인데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겜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벳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왔을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 여정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여기가 베델이고요. 아이니까 아마 이 정도의 이 위치에서 제단을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는 다음 본문 창세기 12장 8절 보시면 베델에서 동쪽 산을 옮겨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내려와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오시다 보면 예루살렘도 지나가고요. 그리고 헤브론도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고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도 보고 지나가고 그리고 남쪽으로 왔다는데 그 남쪽에 마지막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 브엘세바하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했던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활동했던 주된 무대입니다. 그리고는 남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방은 여기가 네게브라고 해서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남쪽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이라는 뜻도 되고 네게브라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시면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 당대에서 의미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같은 동네들은 사실 아브라함 당대는 크게 의미 있는 동네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로 브엘세바와 헤브론 이 남쪽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가 그 이집트로 가는데 이 땅을 좀 잘 봐놓으십시오. 내일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가 어디냐면 그랄 지역에 갔다가 이렇게 이집트로 옵니다. 그랄인데 이 그랄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도시국가인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 그랄 땅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그 이삭 사건이 내일 그 모레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첫 번째 땅은 이집트 땅이고 두 번째 땅이 이 그랄 땅인데요. 내일 모레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지금 읽었던 본문 9절 이후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남쪽으로 와서 아마 브엘세바쯤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요.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이집트로 피난했던 길이 아마 이렇게 그랄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그랄 지역까지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는 이집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 그랄에서 창세기 26장 이 지역 근처에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오고요. 이 이삭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묵상해 가는 본문이라서 이삭이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여기 그랄이구나.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이 그랄을 거쳐서 이집트를 갔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어디에 오면요. 베델에 옵니다. 상당히 멀리 오죠. 베델에 와서 조카 롯과 함께 양떼가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로 분가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측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 되고요. 좌측은 이쪽 그 광야 쪽이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베델에서 눈을 들어 동쪽을 보니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 그러는데 이 땅이 어디냐면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평야가 대충 여기는 조금 이렇게 연하게 나타나는데요. 요단강 좌우로 해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져서 요 지역까지요. 여기 전체가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하고 모압들인데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여기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는데 이 베델이라는 그 지형 이 높이가 꽤 이 동쪽 요단강 건너편보다 상당히 높아요. 지형이 사해가 지중해 바다보다 약 400m가 낮습니다. 사해 바다가요. 그러니까 옆에 지중해 바다가 여기 있죠. 지중해 바다를 0으로 놓고 우리가 해발을 측정할 때는 태평양이든지 큰 바다를 0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해발 몇 메타 그럼 플러스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한 400 정도 되고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여리고가
약 마이너스 한 300m, 289 정도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만 하더라도 갈릴리 바다도 약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보다는 200m 높죠. 200m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따라 서서히 내려와서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호수이고, 그 옆에 있는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손에 꼽히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를 다녀가신 분들이 가보면 여리고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그런 편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학설에 따르면 그래도 손에 꼽힐 만큼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가. 그리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델에서 이 낮은 곳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 건너편에 모압 평야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주로 다녔던 도시가 이런 동네입니다. 아주 광야, 유다 광야, 그리고 아주 이렇게 척박한 땅이죠. 이러다가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가, 여기가 여리고 쪽인데요. 이 아래쪽이 여리고고, 이 산 위에서, 이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델 쪽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쪽에서 바라보면 이 밑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땅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차지해서 이제 글로 가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머무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 베델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게 된 주된 이유가 이 모압 평야의 풍요로움을 쫓아가는 것이 조카 롯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족장 제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저쪽을 선택할 테니까 너는 여기 남아라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배우잖아요. 자기가 이제 꼼수를 부리고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켜주시기도 하고 어줍지 않게 부끄럽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가 머무르고 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잠깐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모압 땅을 선택해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여기 남는데, 남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이 어디로 전개가 되느냐 하면요. 이 지금 지도에 보시면 물음표가 달려있는 지도들은 그래도 학자들이 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이 땅이 아마 과거에 이런 땅이었을 거다라고 추적해서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소알 땅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을 떠나서 피난 갔던 땅이 소알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해, 오늘날 지금 사해에 이제 묻혀버렸는데요. 고모라하고 소돔이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카 롯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 소돔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돔에 정착했는데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북쪽에, 지금 제가 그 지도상 멀기 때문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란보다도 훨씬 더 위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4개의 그 도시국가의 동맹이 이 소돔 왕을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 왕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본문의 배경상 보시면 이 밑에 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배반하죠. 나는 섬기지 않겠다 했더니 이제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잡고 북쪽으로 가죠. 그 사실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마도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지역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머물렀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315명, 몇 명이죠, 끝에가? 318명. 3명을 빠뜨렸네요. 천천히 이제 오고 있어요. 318명을 데리고 급하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포함한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잡혀갔던 사람과 빼앗겼던 재산을 다 이렇게 탈취해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318명이나 되는 그 집에서 기르는 종입니다. 정예의 군대가 아니고요. 용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집에서 살림하고 집에서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짐승을 먹이는 종입니다. 종인데 전쟁이 나면 유사시가 되면 이제 몽둥이를 들고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급하게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사실상 5개의 도시국가, 강력한,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의 푸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족속들은 굉장히 힘이 센 족속들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도시국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이곳에 있었죠. 그죠? 이 블레셋이 아주 막강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블레셋이 본격적으로는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평야를 지배하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모압 평야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도시국가들은 굉장히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도시국가가 내려와서 연합군이 내려와서 5개의 연합국가를 물리쳤어요. 이게 5대 4로 싸웠는데 5가 졌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 4명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4개의 도시국가 연합군을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고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전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마 이제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다들 이렇게 술에 취하고 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아마도 야밤 이렇게 기습적으로 해서 아마 보초 몇 명 죽이고 그 다음 이렇게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오고 조카를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상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다음 본문인 14장을 보시면 14장에 그런 장면이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이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마 예루살렘과 헤브론 근처에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올 때 아브라함이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명은 이 예루살렘의 고대 지명이 살렘이에요. 외우기 쉽죠, 그죠? 뒷만 하면 되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하셨다. 그게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주 막강한 4명이나 되는 왕들, 그리고 그의 그 나라들을 뒤에다가 두고 지금 급하게 도망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4개에 되는 왕 도시 국가들이 아브라함에게 도둑 맞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5개나 되는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이겼던,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뺏어왔던 전리품을 한순간에 도둑 맞았으니까 아마 급하게
정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정비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군대도 소집하고 한 1000명만 끌고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00명 정도 왔으니까 급하게 정비를 해서 아마 뒤에서 말벌 소리가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을 한 이틀 간격이나 하루 간격으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살렘왕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놓고 마치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11조를 바칩니다. 그 당시에 11조는 오늘과 좀 다른 개념이죠. 헌금이라기보다는 10의 1이라는 세금, 충성을 맹세하는 왕의 밑에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에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치는데 살렘 왕의 지위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이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리인인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1조를 바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난 살렘 왕에 대한 부분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바치는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마중을 오죠. 이렇게 마중을 와서 당신이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 우리 백성들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개 한 족장에게 왕이라고 당신이 데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 돌려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쟁에 쓰기는 승자가 전리품을 차지하게 돼 있고 그렇게 차지하게 된 전리품은 아주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소돔에 있는 재산과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저 북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는데 소돔 왕이 찾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재산과 가축과 여러 가지들은 다 당신이 가지셔도 우리 백성들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백성도 데려가고 내가 뺏어왔던 모든 소유, 일부는 함께 왔던 사람들과 나눠주지만 전리품으로 챙겨주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라.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금 설명드렸던 게 14장의 설명입니다. 이 14장의 설명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소돔 왕과의 그 대화가 다 마치고 난 뒤에 15장 1절은 이후에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를 이해하실 때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연합군이 지금 아브라함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문맥상, 그 당시의 상황상 얼마든지 추격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살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 속에 아멘 11절을 바치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울타리다. 아마 이쯤에서 이렇게 차단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돌아가겠죠. 이런 상상이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올 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추격할 때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처남인지 매형인지 저 야곱이가 우리 재산을 다 도둑질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때 라반이 집에 키우는 종자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옵니다.
추격해서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가로막죠. 가로막고는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야곱에게 뭐 별말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뭐 얘기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돌아오지 마라. 나도 네가 사는 곳에 가지 않겠다. 라고 불가침 조약 맺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라반의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개입하셔서 이 4개의 연합국가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다라는 상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게 단순히 문맥과 관계없이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돌아오잖아요. 318명이 우리가 한때 어떤 몇 년 전에 나왔던 뭡니까? 300이라는 영화 혹시 어르신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파르타의 용감한 어떤 전설과도 같은 역사의 사건을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일당백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에 왕자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몽둥이 들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물론 철기 시대가 도래했지만 실제로는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울 왕이라든지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그 쇠칼이 전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쇠를 갖고 이렇게 뭔가 곡괭이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 가서 대장간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쇠를 이렇게 해갖고 곡괭이를 발아온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 아브라함의 종자들이 쇠칼을 들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연합군들은 철기 문화였겠죠. 그렇다면 1대1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몰래 빼앗아서 훔쳐가 도망오는데 뒤통수가 떳떳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야곱이 나중에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형이 그 당시에 에서가 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세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 아래쪽에 세일산에 에서가 사는데요.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27장, 28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얼른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도망간 다음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여기가 야복강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요. 에서는 이렇게 마중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가 수많은 종자들을 거느리고 마중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마중하는 그런 환영 인파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때 이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와 실험하는 그 브니엘 지역에서의 천사와 실험하는 장면에서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는 모종의 힘, 모종의 어떤 역할들이 아마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베델 중심으로 요 남쪽에 사는 동안에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아마 지도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은 소돔 왕과 더불어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장, 19장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소돔이 멸망할 때 조카 롯은 도망해서 소알 지역으로 도망하죠. 도망하고 그리고 소돔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지도를 좀 보시면서 내일 그 이삭 사건이라든지 창세기를 마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마 이렇게 사무실에 칼라 프린팅가 이제 있는데 많이는 못 뽑지만 몇 장을 뽑아서 이 게시판에라도 좀 붙여 놓으면 이 칼라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